안녕하십니까. 방사선 장애 방어 문제풀이 강의를 맡은 강사 정철민입니다. 문제풀이를 앞서 방사선 장애 방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각 챕터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 장애 방어 첫 번째 챕터 입자 플룬수율과 에너지 플룬수율입니다. 사실상 이 입자 플룬수율과 에너지 플룬수율은 출제자들이 응시자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 이상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계산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를 모른다면 추후 나올 계산 문제를 풀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을 푸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πr 제곱분의 s 또는 4πr 제곱분의 s1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공식을 외우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방식의 문제 출제, 예를 들어 조건상 에너지 방출 형태가 구의 형태가 아니라 직육면체라면 이때도 응용하여서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챕터 2 감쇄계수, 전달계수, 흡수계수입니다. 이들의 단위는 모두 동일한 제곱센티미터 퍼 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RI 문제를 내기에 매우 안성맞춤이겠죠. 그리고 차후 계산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감쇄계수는 차후 차폐식을 세울 때 필요한 요소이며 전달계수는 커마를 계산할 때, 그리고 흡수계수는 흡수설량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때 챕터 2를 통해 개념을 정리를 확실히 해두셔야지 이후에 계산을 할 때 무엇을 써야 할지 우왕좌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 흡수설량과 커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달계수에서 구할 수 있는 커마, 그리고 흡수계수에서 구할 수 있는 흡수설량입니다. 정말 문제 내기 쉬운 항목이며 자주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SRI에서도 단순히 이 커마와 흡수설량이 무엇인지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정도이니 RI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수들과 이들의 상관관계가 어떠하고 커마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할 수 있고 흡수설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를 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4 조사설량입니다. 자, RI를 조금 공부해 보셨다는 분들은 1렌트겐은 0.877cm이더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렌트겐은 조사설량의 단위이고 그레이는 흡수설량의 단위입니다. 단위 환산을 통해서 조사설량을 흡수설량으로 바꿀 수 있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사설량이 무엇이며 이 흡수설량과 무엇이 다른지,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제가 준비한 문제와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렌트겐이 이 0.877cm 그레이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단위 환산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챕터에서는 조사설량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이 바로 이 단위 환산일 겁니다.
단위 환산은 RI 계산 문제에 무조건 들어가는 요소이므로 장애 방어뿐 아니라 이론, 취급 기술의 계산 문제에서도 매우 많이 다루게 되므로 이 챕터를 통해서 완벽히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챕터 5번 유효 설량, 챕터 6번 예탁 설량입니다. 이쯤 오셨으면 베크렐과 큐리라는 양을 가진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전달하고 흡수되는지 익히셨을 겁니다. 보통 RI에서 기본적으로 구해내는, 즉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 유효 설량과 예탁 설량을 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그중 이 유효 설량 챕터에서는 이 유효 설량과 등가 설량, 흡수 설량의 차이, 그리고 방사성 가중치와 조직 가중치를 이용해서 유효 설량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챕터 6번 예탁 설량. 네, 예탁 설량은 어떻게 보면 방사선 장애 방어 계산 문제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이 누적 설량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탁 설량은 다음과 같이 적분을 통한 식입니다. 성인은 50년, 아동은 70년을 적용한다는데 왜 이런 시간을 적용하는지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적분을 모른다고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따라 문제를 푸는 걸 따라오신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말이 적분이지 단순한 계산법이니 제 문제풀이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적분 기호를 쓰시고 계실 겁니다. 참고로 이 예탁 설량은 내부 피폭에 대해 적용한다는 점, 내부 피폭과 관련 있는 양이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섞고 버무려서 그리고 다시 한번 꼬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만 써서 푼다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져들어서 틀린 계산을 하느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겁니다. 단순히 이거 나왔으니 이 공식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RI의 계산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각각 요소들의 개념을 파악해서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6까지 계산 문제를 풀었으니 계산 문제는 잠시 제껴두고 이번엔 이론에 대한 챕터를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어떠한 방사선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어떤 환경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지를 이 챕터 7 RB, LET, OER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방사선 이론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들이지만 장애 방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즉,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방어 역시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RB, 생물학적 효과비, 즉 방사선의 종류 및 선질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효과를 발휘하는 데 양이 달라진다 라는 RB와 LET, 단위 거리당 에너지 방출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효과비, OER, 산소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간접 효과, 그중 대표적인 산소 효과비, 이 세 가지로 관련된 그래프를 통해서 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방사선 이론 문제이나 방사선 장애 방어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요인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과목들마다
서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장애 방어 시험뿐만 아니라 이론 시급에서도 다른 과목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 필히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자,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어떻게 방호해야 될지도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방호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바로 챕터 8 ICRP 이러한 기준들을 규정 짓는 기관이 바로 이 ICRP라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사선 장애 방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문제도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ICRP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량 한도가, 즉 종사자는 1년간 50mSv 한도 내에서 5년 평균 100mSv로 정해져 있는 그 선량 한도, 또한 앞서 유효 선량을 구할 때 사용했던 방사선 가중치나 조직 가중치 등 이들 모두가 이 ICRP에서 권고한 값이라는 것. 그만큼 방사선 장애 방어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ICRP가 우리가 방어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국가가 법을 제정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막연히 이 ICRP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달달 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서 문제화 시켜 놓았으니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요소들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고인 ICRP 103에서는 어떠한 방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공고 ICRP 60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챕터 10번을 통해서 챕터 10번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자, 챕터 10까지 이론에 대한 챕터가 지나왔으니 다시 계산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풀었던 기본적인 계산 문제에 추가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앞선 계산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섞어서 실제 문제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방호 원칙은 외부 피폭에 대한 방호와 내부 피폭에 대한 방호가 있습니다. 챕터 11 내부 피폭은 이 내부 피폭에 대한 방호를 하지 못했을 때, 즉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의 피폭을 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배웠던 예탁 선량이 이 내부 피폭을 통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챕터 11에서는 공기가 오염됐을 때, 공기 중에 오염이 존재했을 때 그 공기를 흡입 또는 섭취하면 어느 정도의 선량값을 가지는지를 구하는 방식의 문제가 될 겁니다. 즉, RD와 DAC를 통해서 공기 중 오염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챕터는 앞서 해왔던 계산 문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RE와 DAC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출제되다시피 해온 요소들이니만큼 필히 문제를 풀면서 RE와 DAC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파생되어 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과 앞서 풀어왔던 계산 문제들과는 어떻게 엮이는지도 문제를 준비해 놓았으니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이해하시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챕터 12 외부 방호 원칙에는 방호 원칙에 대한 이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 거리와 시간과 차폐가 외부 피폭에 대한 방호이고 경락과 희석과 차단이 내부 피폭에 의한 방호입니다. 외부 피폭에 대한 방호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내부 피폭에 대한 방호에 관련된 문제 몇 문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외부 피폭의 방호는 거리, 시간, 차폐로 할 수 있으며 선량값과 이 거리, 시간, 차폐와의 관계는 여러분은 매우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리는 선량과 거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쉽게 알 수 있으며 시간은 시간과 선량값은 비례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차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복잡한 계산식이 나옵니다. 챕터 13 차폐입니다. 차폐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0에 E에 마이너스 뮤 T 여기서 감쇄계수가 나옵니다. 방사선은 물질과 반응할 때 확률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챕터 2에서 이 감쇄계수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말은 방사선은 물질을 통과하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 즉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시간에 따라서 붕괴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붕괴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A는 A0, E에 마이너스 람다 T. 챕터 14 반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폐 역시 반으로 줄어드는 반가층이 있는 것처럼 붕괴 상수도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반감기가 존재합니다. 즉 둘은 똑같은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붕괴 상수냐 감쇄 상수냐 감쇄 계수냐 라는 차이죠. 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단순히 감쇄 계수냐 반감기냐에 따라서 반감기를 이용한 붕괴 상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 식, 물론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둘 다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차폐식에서는 B라는 축적 인자가 그것이고 반감기에서는 생물학적 붕괴 상수와 물리적 붕괴 상수 그리고 유효 붕괴 상수로 인한 것들이 이 변수가 될 겁니다. 단순한 감쇄식이나 차폐식은 앞에서도 풀어왔으니 이 챕터 13 차폐와 반감기에서는 이 변수에 대한 중요 요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 6까지의 계산식과 섞여서 또 어떻게 문제가 탈바꿈할 것인지를 챕터 13, 14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섞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익혀나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다면 방사선 에너지가 어떻게 감소하든지 얼마나 지속되든지 공기 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던지 다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감마 상수 또는 선량 환산인자라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계산에 사용되었던 다른 요소들이 이 감마 상수 또는 선량 환산 계수로 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변하는지, 즉 이 감마 상수와 환산인자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챕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방어를 대표하는 모니터링과 오염 제거, 폐기물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장애 방어를 대표한다는 말은 여기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번에 역시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연계가 되는 사항들이니 간략하게 그림 한 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은 방사선으로부터 오는 피폭을 평가하여서 그 피폭을 줄이기 위한 감시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개인 감시 모니터링과 환경 감시 모니터링으로 나뉩니다. 피폭 평가를 위해서 우선 선량 측정이 가장 우선이 되죠. 개인 감시 모니터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피폭은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선량 측정법도 나뉘게 됩니다. 외부 피폭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 선량계를 통해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 선량계에 대한 문제 역시 RI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선량계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또는 TLD의 특징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고 취급기술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내부 피폭에 대한 선량의 측정 방법, 이 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그들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감시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피폭은 다음과 같은 오염으로부터 올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오염을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환경감시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용 감시기를 통해서 오염을 측정하고 직접적인 측정기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과 시료를 채취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이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는 방법, 특히 공기 오염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하여 오염을 측정하는 방법과 오염을 측정한 수치, 실질적으로 오염을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등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 역시 문제로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오염은 법적인 기준으로 세워서 그 기준에 만족한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선다면 반드시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거된 오염과 또 사용이 다한 방사선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기물, 방사선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 방사선 폐기물은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분 시설에 처분되게 되죠. 여기서도 이 처리 과정과 처분 시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처분 시설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 부분 역시 문제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과 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법적인 기준, 그리고 오염에 대한 법적인 기준 등 법령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몇 문제 되진 않지만 용어를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용어도 존재할 것이고 보지 못한 용어들도 존재할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 방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